자, 이번 시간에 이제 208페이지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좀 2장 정 넘겨보시면은 이제 3장 넘기려면 부동산업, 매매업, 건설업 이런 사업소득 한번 봐봅시다. 자, 소득세 하면은 양도소득 핵심이지만 종합소득 범주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죠. 사업소득. 근데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줘야겠죠. 그럴 때 이 사업소득의 범위, 우리는 소득세는요, 과세 대상이 범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가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사업소득의 범위 하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왜? 비즈니스 업종이 다양하니까. 그럴 대표로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자, 부동산업, 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 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자, 사업소득 범위인데 다양하다 그 말이요. 그럴 때 건설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발생한 소득의 핵심을 두자. 그럴 때 이 부동산업에도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매매업 하는 거 중개업이 있고 서비스업도 있겠죠. 그럼 부동산 중개업이든 부동산 서비스업 등도 다 부동산업이에요. 하지만 부동산업은 매매업만 신경을 쓰자. 그래서 다 시험적으로 하려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자, 이런 틀이 있는데, 자, 설명 전에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비즈니스죠.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자, 사업하겠다거나, 자, 등록은 붙여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냐. 그럼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하고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 O냐 X냐, 자, 이런 관계죠. 자, 그럴 경우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되는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소득세법이 개정이 돼서 사업소득 범위에 매매업 등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사업소득 의무가 있어.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저는 사업자 등록이 없다 할지라도 부동산 임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 등록이 있든 없든 간에 부동산 대여 임대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가 된다는 것. 왜 그러냐면 원래 X가 되는 부동산 대여 소득의 범위가 따로 있었어. 그런데 현행은 소득의 범주를 구분할 때 통합을 해놨어.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 오면은 매매업은 상관데, 매매에 따른 사업자 등록 X죠? 그러면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여는
사업자가 되든 안 되든 사업소득 범위가 되는 것. 그러므로 복잡했지만 요 임대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 소득이 된다는 것만 구분해 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가보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교재는 임대업의 사업소득의 범위도 다양하지만 그러므로 부동산 대여라든가 부동산상의 권리, 부동산이나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 범위가 된다. 그럼 부동산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사업자 등록이 없이 발생한 소득이 대상인데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 역시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할 권리를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등등 많이. 그래서 부동산 대여,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 공장재단, 광업재단,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할 권리를 대여, 이것들 다 암기하시려고 못 아프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여는 기본이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상의 권리다 그 말. 이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 범위가 되는데 제외. 그럼 부동산상의 권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권리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 지역권 대여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제외가 돼. 그런데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그 지상권, 지역권 대여가 요 제외는 사업소득 보험에서 제외잖아요. 그렇죠? 이 제외가 되려면 그 지상권, 지역권 앞에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명 공치법. 공치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올해부터 개정해서 그런데요. 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말 때문에 힘들 수 있어. 왜냐면은 지상권이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거든요. 사업소득 제외거든요. 그러면 사업소득 제외면은 소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사업소득을 안 낸다는 거지 소득세는 내야 돼요. 그러면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의 마지막 기타소득, 기타 소득 범위가 돼. 조제에 딱 서술이 돼 있잖아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발생하는 건 우리가 기타소득, 그 외에는 사업소득 과세가 된다. 됐죠? 그럼 뭘 잘 봐야 되냐면은 공익사업과 공익사업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 보험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사업소득하기 쉽잖아요. 그냥 개정 전에 그냥 지상권, 지역권 대여만 돼.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본 시험에. 자,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 대여가
공익사와 관련된 나왔기 때문에 주의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저는 항상 이러거든요. 공익사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니까 기타 소득 쓰지도 않습니다. 중요 필요 없어요. 지금 사업소득의 범위니까. 그럼 공익사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 하면은 영위물권이잖아요. 하면은 영위물권 하면은 지지촌. 포인트죠? 지상권, 지역권 나왔으면 전세권. 전세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돼요? 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고사는 제외지. 전세권 대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가 돼요. 전세권 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영익물권을 잘 봐라. 제가 이렇게 지금 할 이유는 대여, 빌려준 거죠. 대여,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양도. 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 양도, 전세권 양도, 지역권 양도, 전세권 양도. 안 그래요? 자. 자,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지난해 나서 지상권 양도인지, 지역권 양도인지, 전세권 양도인지. 뭐 양도 이런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할 때 대상이. 근데 지상권 양도원 소득은 대상소득이 되지. 근데 지역권 양도는 대상소득이 아니지. 근데 전세권 양도는 대상소득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냐, 되지 않냐? 양도소득이죠? 그럴 때 잘 보셔야 돼요. 영유권 나오면. 근데 비슷해가지고 민법 하면서도 막 지지절 하면서 영유권 하면서 하다가도 갑자기 양도소득 범위인지 사업소득 범위인지 그것도 힘드는 또 앞에가 또 공익사업 붙어가지고 관련이 있냐 없냐. 저는 올해 이 부분에서는요, 고전에도 잘 나오는데 올해 한번 또 짚을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도 여기 짚었거든요, 양도에서. 근데 워낙 또 손질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자주 나오는데 손질해놨으니까 명확히 하려면 아마 이런 부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대여하고 양도에서 명확히 구분의 정의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자, 부동산의 권리에 좀 신경 써서 제가 공장재단 대여, 광업재단 대여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올라가도 돼. 하지만 지지전의 영유물건에 대한 대여, 양도 좀 명확히 좀 구분해서 정리 좀 해 주실 것.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임대소득에 있어서 자, 209페이지 하단에 봐보시면 여기는 비과세 사업소득, 비과세 사업소득 있더라. 역시 사업소득 보면 열거되어 있듯이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어서 자, 다양합니다. 논발을 작물에 생산케 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한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한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포인트 100% 해주실 것. 한개 주택 임대소득. 자, 한개 임대소득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그러므로 임대로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 임대, 한 개 주택 임대에 대해서 월세 놓은 거. 지금 전세 아닙니다. 한 채 전세 놓은 것은 사업소득 보험이 아닙니다. 비과세 안 가도 한 개 주택 임대에서도. 집 한 채 월세 놓은 것에 월세 받잖아요? 월세 12개월 동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업소득이에요. 그걸 과세 안 하겠다. 그 말이. 그런데 지금 한 개 주택, 한 개고 주택 임대죠. 그럴 때 이 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비과세 사업소득에서 제외된 주택이 있어. 집인데 제외된 주택 가면 고가주택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소재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가주택, 그 다음에 국외 소재 주택. 자, 다시 보세요. 먼저 고가주택 하면 고가구입니다. 고가구는 같아요. 고가구. 그럼 구는 9억이잖아요.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 9억이 기준시가 9억이라는가. 기준시가 9억 초과.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양도소득세는 파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임대잖아요.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주는데 실질 거래가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게 기본 이해다. 그 말이요. 실질 9억인데 실질 거래가액 9억이니까 기준시가 9억입니까? 콘도 다니죠? 확실히 구분되는데 파는 거냐 빌려준 거냐. 자, 그럴 때 이 기준시가 9억 초과는 사업소 비과세 제외는 기준시가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 때문에 이 기준시가 9억을 판단을 언제 할 거냐. 기준시가니까 판단 언제 할 거냐. 이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그러거든요. 양도일. 자,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사업소득의 범위에 비과세를 들 때 비록 사업소득은 연소득이잖아요. 중도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팔 때 그동안에 그러니까 냈던 건 팔아서 끝나버리니까 그동안 월세로서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안 팔았다면 과세가 끝나는 떡이 있을 거고 종료일이 있을 거고. 아니 그게 팔릴까요? 요 기준시가 9억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그런데 방금 내보세요. 양도일은 파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건데 무슨 파는 일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과세기간 중에 안 팔았다면 끝나는 날 종료일 10일 30일 있을까요? 날 현재 기준시가. 우리 기출문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지 개시일인지 종료일 현재지 개시일이 아니잖아요.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 종료일은 12월 31일. 과세기간 또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사업 계상의 종료일 현재, 상황도 현재 기준시가 9억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각으로서 기준시가도 중시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양도일도 신경을 써달라. 그런데 이제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가 없어. 국외 소재 주택은 비과세가 안 돼. 당연히 그래서요. 국외 소재 안 되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공부를 할 때 112 범죄 신고할 때 한 세대가 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거든요. 그때 1주택이 당연한데 국내에 있는 1주택인 거예요. 왜? 국외에 있는 1주택은 비과세 못 받으니까. 자, 그랬을 때 국외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 개 주택을 따질 때
그 한 개 주택 수를 따질 때, 특히 수를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자, 그러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따질 때 이를 합산합니다. 지금 소득을 합산한 게 아니라 주택수 판정을 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한다. 그 말이. 그 말은 주택이 두 개다. 그 말이 하나하나가 합산하니까 두 개. 그럼 비과세가 안 된다. 그 말이. 그렇지. 주택수 판단을 할 때, 자, 210페이지 봐보시면, 자, 다가구 주택을 제가 신경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잘못 이해하면 지금 양도소득도 안 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1주택으로 봐. 근데 구분등기 된 경우는 각각 한 개 주택으로 봐. 그리고 여기는 구분등기가 중요해. 뭐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한 주택으로 봐. 자, 하지만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 판단하는 게 가장 포인트니까 주의 좀 해달라. 그 말이. 자, 다시 상단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있죠. 당연한데, 자, 이 한 개 임대 소득에 있어서 올해 말까지, 그지? 자,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상관없이 매체 월세 내놔오고 있는데 그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이 합해이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사업소득 범위가 되는데, 이제 뭘 생각하냐면, 자, 그래서 이제 소규모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도 올해 말까지니까 이게 또 연장이 될지, 그것도 올해 말 가봐야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오는 흐름으로서는 연장 이번엔 안 할 것 같아. 왜 제가 분리를 종합으로 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장을 끌으면 그러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로 2천만 원 이하 좀 생각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 210페이지 하단 봐보세요. 하단 보면은 오른쪽까지 보면은 11페이지는 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총수익 금액의 구성 임대료 계산. 그런데 간주 임대료가 있죠. 그 동그라미 간주 임대료. 이 간주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자, 그 말은 지금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거죠. 자, 지금 월세 받은 건 임대료인데 월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상계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것은 부동산 대하고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을 우리가 전세금에 대해서는 2년 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세 받았죠? 전세금 받고 나면은 자기 은행에 넣더니 아니면 단 쓰면 되죠? 자, 그게 소도 볼 수 있지만은 세금 과세 안 해. 그런데 지금 전세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산정해서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포함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총수익금 포함을 하겠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총수익금의 산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 중에서 집,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인대로 산정을 하려면 모든 집 주세에 관계없이 산정이 아니라 주택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에 있어서 3주택 이상으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그래서 3주택 이상하고 3억 초과가 플러스 더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더한다면은 두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말 3주택 이상입니다. 3억 초과입니다. 이상초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 말이세요. 3주택으로서 보증금 합격이 3억일 경우는 총수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OX. 총수익이 포함되는 것은 3주택 이상으로서 3억 초과거든요. 보증금 합격이. 그러면은 이걸 띄워버려. 이상과 초과를 띄워버립니다. 3주택으로서 보증금 합격이 3억인 경우 총수익금액에 포함한다. OX. X. 이상은 입고를 있으니까 또 되죠? 초과는 입고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채 전세 놔도 그 보증금 합격액이 3억일 경우는 산입이 안 되는 거예요. 3억 초과니까. 그런데 세 채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주 이상으로서 3억 초과로 구분 좀 해주셔야겠다. 자, 그럴 때, 요 3주택에도 소형주택은 올해 말까지 또 제외.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포함이 안 돼. 올해 말까지. 자, 이러지만은 3주택은 3억 초과로서, 자, 그러면 총수익 금액을 산입할 때, 간진대로 산정식이 중간에 보시면은 곱하기 분모분자에서 한 장 넘겨보세요. 간진 산정은 식이 있죠. 곱하기 막 나오고, 간진에서 임대료 나오고, 적수 나오고, 뭐죠. 그런 거, 시간 있어도 안 봐도 돼. 간주 임대료 산정만 이루어지는 실제로 시험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급 같이 수수료 산정해보라고 얼마 수수료 받을지 안 그래요? 전세인지 매매인지 안 그래요? 계산해봐라. 그런데 계속 세법은 계산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하는 건데 한 100%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간짐들 한번 계산해봐라. 그 정도까지 우리 시험에 너무 깊어도 너무 깊어.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다른 계산 좀 하는 게 차라리.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정리해드린 거니까 이런 시기로 산정이 된다는 것만 산정해서 오히려 자 그래서 뭐랄 주택에 대한 대여 중에 월세 받은 거냐 전세 보증금 전세 놓은 거냐 이걸 잘 봐라 그 말이. 자, 그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더 유용성이 있더라. 그래서 비과세 사업소득에 있어서 총수익 금액의 간주임대료까지 신경 써주시고 뭐 수입시기 등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14페이지 봐보세요. 자 처음 언급했듯이 자 건설업이 있고 부동산업이 있는데 교재는 부동산업이 나오네요. 자 그럼 부동산업은 다양한데 매매업,
매매업만 좀 확인해 보자. 매매업. 그 매매업하고 건설업하고 구분하자. 자, 그럼 부동산 매매업하고 건설업하고. 자, 그럴 때 이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자,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건설업으로 봐. 당연히 주거용 건물 개발인지 비주거용 건물 개발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 개발이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 등. 자, 비주거용이면은 상가 신축 판매업 등이죠. 자, 특히 주택 신축 판매업은 판매잖아. 판매가 붙었으면 다 매매업이 아니라 주택 신축 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봅니다. 건설업 매매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매매업하고 건설업에 큰 차이가 많이 있지만 중에도 미리 신고하는 소득세, 애정신고. 매매업은 애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건설업은 애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업하고 건설업의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매매업의 이 매매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잘난 척 VAT 부동산 매매업이란 매매업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매매업이란 부가가치 세법상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봐. 자, 그럴 때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매매 범위는 중개사법에도 나와. 매매업법에. 그랬을 때 총론인데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홍보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이상이냐 초과냐 이상은 이꼬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취득하고 2번 파는 거잖아요. 쪼개 판다냐? 혹시라도 어떻게 한 번 사서 어떻게 2번 팔아요? 말 이상한 것이고. 이러니까 만약에 뒤바꾸잖아요. 2회 이상 취득하고 1회 이상 파는 경우라면 어차피 매매업은 반복성이니까 사업소득이니까 그런 생각이 쉬워. 그런데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매매업으로 봅니다. 뒤바뀌면 안 되는데 이래서 제가 암기 안 해도 이해가 되면 시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고민 없이 정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봐보세요.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배트맨의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기. 또, 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기. 자, 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자, 또, 7월 1일부터 2기.
자, 만약 1년인데, 뱉으면은 6개월의 1과세기간이 이런 기가 있지. 자, 그럴 때 보세요. 부가가치 세법상 1과세기간 6개월 동안, 보세요. 그래서, 한 번요. 이 동안에 A를 샀어. A 부동산. 취득해서, 안 팔았어. 팔아도 되고, 그러면 자, A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자, 만약에 매매업자의 사업자 등록할 필요도 없는 거야. 만약에, 자, 이때, B를 취득을 했어. B를 취득을 했어. 자, 그래서 A하고 B를 판매할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매매업자로서. 그래서 그러면은 자,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한 거죠? 자, 이 기간 동안에는 B만 샀지만 A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 B를 파는 거예요.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매매업자로. 물론 매매업은 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를 다 팔았어.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런데 얘는 다음 연도 6개월 동안에 이 중에 C든 D든 하나도 사질 않았어. 그러면 다음 연도는 사업자가 아닙니까? 매매업의 사업소득의 범위의 판정 범위예요. 한 번 업자는 폐업을 안 하면 다 업자예요, 계속. 6개월마다 1과세기간 동안에 한 번은 사야 되고, 그럼 팔아야 됩니까? 한 반복성이 있어도 매매업을 판정을 할 때 6개월 동안에 1회상 취득해서 2회상 판매하는 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 등록식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업자는 계속 업자예요. 폐업 안 하면 안 그래요? 아닙니까? 6개월마다 계속 세무서가 등록해야 사업성 해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매업을 판정을 할 때 1과세기간 동안 1회상 실현 2회상 판매를 매매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매매업은 애정신고 의무가 있고 건설업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가하고 주택이죠. 특히 주택 신축은 건설업인데 상가하고 주택을 신축해서 팔 수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상가주택 세법상은 겸용주택, 그죠? 겸용주택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오히려 중요한 건 양도세니까 겸용주택에 대해서 주의 좀 해달라. 지금은 왜 사업소득에 겸용주택이 나오게 되냐면 주택의 판매면은 건설업이고, 자, 상가 판매라면은 매매업으로 보잖아. 그러기 때문에 겸용주택의 판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거냐, 각각 매매 단위냐, 그 말이에요. 아니냐? 그럴 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경우냐, 각각이냐. 때 하나의 매매 단위는 양도소득세 판정과 같아. 양도세.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니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주택하고 비주택, 주택의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 작거나 같을 때는 분만 주택 100% 아셔야 됩니다. 비록 사업소득의 겸용주택 판정이지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 이 판정 기준은
양도소득세 판정과 똑같잖아. 그런데 사실 힘드는 게 각각 좀 힘들어요. 그런데 말로 하겠지만 필기도 안 해. 왜? 혼동되니까 그냥 하나만 잡아. 근데 각각은요, 이름은 쉬워. 말 엄정해라. 각각 매매단을 반복해서 집어보세요. 필기 안 합니다. 각각은요, 주택에다가 100분의 10, 10% 고백. 10% 고백, 부등호 뒤바뀌어. 이걸 바꿔. 입구로 올려. 그게 각각 매매단이에요. 그 말은 주택 쓰지 마세요. 곱하기 10%, 100분의 10 했죠? 그러면서 부등호 바뀌어. 그리고 입구로 올려. 그러면서 전부 주택뿐만. 그럼 봐세요. 다른 용도 면적이 주택 면적 100분의 10보다 작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 아니라 주택뿐만 주택으로 봐. 그럼 전부는 그러니까 다른 용도 면적이 전 주택의 면적 100분의 10보다 크거나 적을 경우, 크거나 작을 경우, 크죠? 입구로 될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 때는요, 다른 용도 면적이, 이건 주택 면적이 클 경우고, 이건 다른 용도 면적이 주택의 면적 100분의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각각 파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문장도 길어진 데다가 그럴 때 이게 중요하니까 양도소득세값만 확실히 잡아달라 그 말이.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우리가 정선 하나의 매매단위니까 양도세. 그런데 주의할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방금 전에도 제가 다가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소득에 주택수익 할 때, 근데 많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동산을 팔 때 집을 다가구 주택을 팔 때는 주의해라. 자, 하나의 주택으로 볼 거냐, 전체 하나로 볼 거냐. 하나의 주택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말아서 전체를 하나냐 아니면 각각이냐. 그 말을 쓰다 보니까 또 하나의 매매단이 나오니까 그 말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집하고 상가를 함께 신축해서 팔았을 때 이걸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거냐, 상가주택을 아니면 각각 매매를 팔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왜 한번 복습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양도세가 중요하니까 이건 100% 하셔야 된다. 주택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입니다. 클 때는 전부 주택,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왜 그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뿐만 주택으로 본다. 이런 판정 좀 해달라. 그런데 매매업은 예정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매업에 매매 차익을 산정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건 크게 자세히 설명 안 돼 있어. 아니 매매업자도 매매 차익을 산정을 할 때 매매가액 차익이니까 매매가액에서 필요 경비 등을 빼거든요. 빼는데 여기서 이 매매가액을 실로 해. 파는 거니까 업자가 그럴 때 필요경비 하면 대표로 취득가액 어차피 매매업자도 주택 등 부동산 등을 사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남은 기타 필요가 있어. 요 필요경비의 핵심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가 있어. 그럴 때
매매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쓸 때 차익과할 때 양도소득세 정리 패턴이 있죠. 잘난 척.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드십시오. 양도 매매가액이 실이면 취득가액도 실실거리면 자양강의 자본적 지출에 양도비가 적용된다 그 말이요. 매매업자이나 매매채권도 똑같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양도소득을 정리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이 단계니까. 자, 그래서 실시은 자양강인데 요 등, 이 등에 매매차익 구할 때 빼주는 것에서 이게 포인트다. 실시상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매매차익 산정을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결론. 참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이 안 돼. 매매차익 구할 때 안 빼준다면 특별공제는 빼주는데 기본공제는 안 빼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해야 돼. 매매차익 산정시 사업소득에 산정시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나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우리말을 몰라서 그래. 우리말, 영어도 말고,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 응? 우리말? 또 우리말 하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의 그 합의문에 설명을 보니까 우리말하고 영어 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인데도 몇 개 단어는 모르잖아요. 바꾸잖아요. 그래? 공부하시려고 전혀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뭐냐면 지금 매매 차익이 지금 보세요. 매매업에 사업소득의 매매 차익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매 사업소득은 크게 지금 뭔 소득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종합소득 중에 사업소득. 지금 사업소득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소득 안 그래요? 그러면은 기본공제 앞에 무슨 소득이에요?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지 사업소득 기본공제 아니잖아요. 종합소득 기본공제 아니잖아요. 원래 종합소득은 종합소득 공제가 있어. 인적공제가 있어. 그런데 양도소득은 분리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 250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소득에 또 250 해주겠어요? 안 해. 그 기본 합헌의 양도세 이 말만 하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특별공제는 장기보유에 따른 하는 거니까 특별히 빼줘. 그런데 기본공제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양도소득이니까. 지금은 사업소득이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매매차익에 대한 애정신고. 애정신고 기한. 애정신고 기한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달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면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를 구분하지만 당연히 부동산 매매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매일이 속하는 달에 말부터 2달이니까 양도소득세 규정과 같잖아.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공부했던 걸 또 확인해봐. 얼마나 복습을 잘하고 계시는지. 매매라고 왜 속탄이에요. 매매일은 양도소득세 양도일이잖아요. 양도소득세 매매일 양도일이 언제일까요? 파는 날은
양도소득세 파는 날, 사업소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 파는 날이 언제일까요? 더러워서 진짜. 실제 제가 더러워서 뱉은 게 아니잖아요. 돈 세는 날, 대금청산일. 그 말은 사업소득세 예정시간의 매매일은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 시기를 준용해. 즉 대금청산일이다 그 말이.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 바로 다음 시간 또 할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양도소득세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정리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사업소 설명하면서 양도소득세 앞으로 또 이번에 정리할 다음 시간에 해야 할 내용들을 한번 끌고 와서 맞대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애정신고 기한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 범위가 자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이건 지난주 말고 전주 말고 지난번 과정 때 이런 내용 이렇게 설명할 시간도 없었었어.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짚어놔야 돼요. 왜?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런데 100% 믿어보세요. 지금 칠판에 있는 사업소 범위 나오면은 이 안에 100% 답들이 있어. 많은 범위가 교재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정리한 것도 적지 않거든요. 이것만 정리했어요. 그러면 한 문제 나오면요. 특히 세법은 한 문제 비중이 높잖아요. 비중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왜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데 하자니 너무 많고 또 안 하자니 마음 불안하고 이 핵심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 또 그러면 다음 과정에 이제 문제 풀 때 이번 몇 문제 정리하면 또 도움이 될 거다. 그 말. 이제 여기까지 종합소득 범위를 바꾸네. 쉬었다가 양도소득세 본격적으로 정리해줘. 쉬었다 합시다.